좀비 영화로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셨나요? 좀비 영화 탈을 쓴 저는 설득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평론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설정에 맞은 몇 가지 레이어가 본론은 하나도 얘기 안 했는데 한편 진짜 스토리가 남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긴 해요. 깊숙하게 이입하면서 볼 수 있는 잘 만든 좀비 영화다. 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야키야. 저는 현우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좀비물 중에 1티어죠. 28일 후 28주에 이어서 28년 후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올해 가장 기대되는 영화 연초에 다뤘을 때도 이 영화를 끼워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굉장히 궁금한 작품이기도 하고 저희 의상만 봐도 네. 오늘 그냥 이게 좀비물처럼 입고 왔죠. 글쎄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네. 아 오늘 뭐 이제 군인들 나오는 액션 네. 영화를 다루나 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밑에 보면 좀비물이라고. 글쎄 말이에요. 여기만 이렇게 약간 보여드려야 되나? 네, 함부로 못 건드릴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좀비 느낌이 그러네요. 나는 걸 입었는데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 네, 오늘. 제 한계, 제 상상력의 한계는 여기까지고요. 네. 제가 살짝 또 Far beyond. 나왔군요. 영광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28년 후 굉장히 기다렸던 영화이고요. 그러니까 28일 후가 나온 이후에 이제 세월이 그게 한 2002년, 3년 이때 나왔죠. 그때 생각하면 이제 24년까지는 안 지났지만 20년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클래식이 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 당시엔 그러지 않았고 사실 약간 좀 신선한 저예산 영화, 좀비 영화 장르가 많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찍은 영화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굉장히 그 위상이 확고해진 작품이죠. 속편을 모두가 기다렸고 드디어 그 작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1편에 감독님이랑 각본가가 이번에 함께하게 됐어요. 네. 알렉스 가랜드는 이제 감독으로도 데뷔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각본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시빌워도 그 사람이 썼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이 데니 보일 감독하고는 90년대 말에 나왔는데 그 디카프리오가 나왔는데 영화는 성공 못했어요. 비치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각본으로 만나기 시작해서 둘이 협업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28일 후로 터졌죠. 아, 인연이 그때부터 시작했던 거군요. 굉장히 오래된 뭐 한 30년 가까이 된 이제 친구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알렉스 가랜드가 28일 후 다음에 나온 속편인 28주 후는 각본을 안 썼어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역시 데니 보일도 역시 이 편을 감독하지 않았잖아요. 이 편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28주 후도 괜찮거든요. 1편이 훨씬 더 뛰어나서 그렇지 꽤 괜찮은 속편인데 어찌됐건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고 더군다나 속편의 세계관을 이어받지 않은 세 번째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오리지널 팀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각본을 쓰고 연출을 맡아서 이번 영화로 돌아왔다는 측면에서 더 기대를 하게 만드는 작품이죠. 좀비 영화로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셨나요?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 가장 또 흥미롭게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 이제 좀비 영화의 스토리와 볼거리가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장르적인 특성이 강한 영화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장르적인 특성이 약한 또 장르도 있어요. 근데 좀비 장르라는 건 그 장르에서 우리가 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나 이야기 같은 것이 너무 명확해 보여서 사실상 거기서 이렇게 아무리 변주를 해봤자 이야기들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28일 후 시리즈가 이렇게 막 감동적인 건 아니잖아요. 좀비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어낸 그런 작품인데 이번 작품은 슬프기도 하고 약간 감동도 있고 그러면서도 좀비 장르에서 제대로 탐색하지 않은 것 같은 어떤 스토리를 개발을 했다라는 느낌에서도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좀비 영화 많이는 못 봤지만 늘 비슷한 양상을 흘러갔던 것 같은데 이번 편 진짜 스토리가 남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비 영화, 공포 영화의 장르를 탈을 쓴 가족 영화 혹은 성장 영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탄탄해서 깊숙하게 우리가 이입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잘 만든 좀비 장르의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사실 예고편부터 화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고편이 되게 그 음산한 느낌이 맞아요. 나는데 네. 예고편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예고편 대단하다는 생각했고요. 예고편으로는 정말 손꼽을 만큼 뛰어난 작품. 예고편만 따로 얘기를 해도 예고편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일종의 사운드 같은 거였죠. 키플링이라는 영국 시인 있지 않습니까? 키플링이 썼던 부츠라는 시, 그러니까 군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군인들 행군할 때 얘기거든요. 애초에 행군하는데 맞춰서 시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시 자체가 약간 네 박자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리듬 자체가. We're foot, s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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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gging over Africa.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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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gging over Africa. 아, 그래서 되게 반복적이고 그렇습니다. 둔탁한 느낌이 약간 났군요. 최면이 걸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 키플링의 시를 20세기 초반에 배우들이 녹음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섬뜩하게도 느껴지고 또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버전을 갖고 와서 사운드를 쫙 깐 다음에 그 시에 맞춰서 예고편을 구성했잖아요. 근데 그 예고편에 나온 그 시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같이 보셨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인상적으로 들어가는데 예고편이 더 인상적이기도 하고 그 장면은 키플링의 시에서 그 행군을 하는 군인들을 묘사한 그 시는 사실 보어 전쟁 얘기거든요. 영국 역사상 가장 실패한 전쟁 혹은 지탄받는 전쟁 중에 하나가 보어 전쟁이에요. 남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네덜란드 이민자들을 보어인이라고 하잖아요. 백인들끼리의 전쟁을 아프리카에서 한 건데, 근데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영국 입장에서 참혹하고 또 영국은 더군다나 그때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서 이제 그 침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군인들이 끝도 없이 행군하는데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을 시로 쓴 거란 말이에요. 끝나지 않는 전쟁, 제대란 없다, 뭐 이런 식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제대로 없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건 이게 미래의 상황을 다루는 어떻게 보면 혹은 지금 현재라도 가정된 SF적인 상황을 다루는 좀비 영화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인서트가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인서트 영상들을 보면 중세시대 전쟁 인서트도 있고요. 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그게 좀비 영화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러면서 무슨 2차 대전 장면도 나오고 좀비 감염되던 초기 장면들도 막 인서트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키플링의 시가 깔리는데 명백한 의도가 있죠. 어떻게 보면 되냐면 사실상 이 영화는 좀비의 어떤 그런 상황을 다룬 영화처럼 보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지금의 이런 비극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왔다. 가정 자체가 분노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퍼져버리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인간의 분노에 기인한 그 모든 전쟁의 연장선상에 가장 끝에 있는 게 이 좀비들과의 전쟁이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보면 역사 속에서 이 좀비라는 장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좀비들이 아니어서 그렇지 좀비와 다름없었던 인류 역사상 그 숱한 끔찍한 전쟁들을 다 소환하기도 하죠. 전쟁의 연장선에 있는 이 그렇습니다. 좀비의 어떻게 전쟁이군요.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좀비 장르에 끌고 들어왔다라고 할까요? 깊이를 만든 인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그 뭐 좀비 장르를 즐기시는 어떤 그런 관객 입장에서 같이 보셨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어떤 장면들 혹은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셨어요? 공간 설정된 것 자체부터가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그렇죠. 예. 네. 외딴 섬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맞아요. 예. 홀리 아일랜드. 홀리 아일랜드. 좀비들은 어떠셨어요? 극 중에 등장하는 좀비가 사실은 두 종류라는 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느린 좀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슬로우 로우라고 나오는 그런 좀비잖아요. 그래서 극 중에 좀비는 두 종류인데 일종의 변종인 좀비라고 할 수 있고 이 슬로우 로우라는 좀비는 너무 느리게 네 발로 걷고요. 몸을 일으키지도 못해. 인간 자체가 거의 애벌레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의 배랑 가슴이 땅에 붙어서 안 띄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예. 무섭다기보단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만들었고 먹는 것도 이 다른 어떤 우월한 좀비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들 애벌레들 이런 걸 먹잖아요. 더군다나 데니 보일 감독이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스타일리스트란 말이에요. 굉장히 스타일이 뛰어난 영상을 잘 만드는 걸로 데뷔작부터 셜로우 그레이부터 유명한 사람인데 카메라를 슬로우 로우의 몸에다도 붙였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냐면 그 징글징글하고 끔찍한 기어다니는 그 느릿느릿한 좀비의 등에 올라탄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밑에 로앵글로 그렇죠. 로앵글로 예. 그렇게 해서 좀비 너무 끔찍하고 징그러워라는 인상을 주는 그러면서 느릿느릿 다가오는 일반 우리가 보았던 느린 좀비보다도 훨씬 더 느린 슬로우 로우랑 관련된 장면들로 어떻게 보면 장르적인 쾌감을 주죠. 공포 영화는 뭐 불쾌감이 쾌감이니까. 그 나머지 또 다른 그 좀비로 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알파라고 부르는 혹은 이제 버서커 혹은 이제 베르세르크라고 우월한 그런 육체와 정신을 갖고 있는 좀비. 그래서 이 좀비들을 맞닥뜨리면 정말 이길 수도 없을 것 같고 저는 압도적인 장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보면 섬이 있고 본토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이렇게 약간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 근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다 떨쳐냈다 하고 주인공들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한 발목 정도까지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서 찰랑찰랑 거리는데 그거를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글쎄 말이에요. 뛰어오는. 더군다나 몸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키도 2m가 넘고 이런 좀비가 뛰어와서 저거 잡히면 어떡하나라는 순간이 있잖아요. 슬럼독 밀리어네어 같은 데니 보일 대표작에서도 그런 게 보이는데 익스트림 롱샷을 쓰고요. 멀리서 그 장면을 보여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중계가 되는지 보여주고 갑자기 전환해서 이제 클로즈업으로 보여서 급격하게 양자 사이를 갈마드는 방식. 특히 클로즈업에서 추격전이 벌일 때는 뒤에서 찍어요. 그래서 진짜 뒤에서. 쫓아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거를 통해서 굉장한 압박감을 주는 서스펜스를 주는 그 장면이 정말 볼거리로 인상적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느린 좀비도 있고 또 빠른 좀비도 있고 알파도 있으니까 이 리듬감 형성이 잘 된다고 할까요? 네. 뭔가 느리다가 네. 다시 빨라졌다가 그러니까 네. 더 긴장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결정적인 장면이 액션이 펼쳐지게 되면 와 저기서 어떻게 될까 하고 조마조마한 서스펜스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데니 보일이 잘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이 영화에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 그런 액션이 막 펼쳐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뚝 끊어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결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줘요. 근데 그 반응을 보여주다가 또 한참 뒤에 다시 그 장면으로 들어가서 그 나머지를 보여주는 방식을 쓰거든요. 이런 방식
방식을 쓰는데 급격한 이 플롯에 단절이 주는 느낌들도 있고 결과를 알면서 그 장면을 볼 때 어떤 또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이제 이 영화에서도 그런 어떤 플롯과 편집 방식을 쓰고 있다 얘기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 모든 장면들을 이제 카메라를 어떤 특정한 정규 카메라 하나로 쓰는 게 아니라 뭐 아이폰으로도 찍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찍고 해서 굉장히 거칠면서도 역동적인 그런 영상들을 다양하게 찍어서 이걸 만드니까 화면비라든지 혹은 뭐 화면의 색감이라든지 찍은 어떤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모노톤의 색깔도 다 다르잖아요. 붉은 톤의 어떤 꼼장면도 있고 그다음에 연기 때문에 보여지는 푸른 톤의 어떤 모노톤도 있고 흑백 장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화면 자체가 급격하게 서로 상충하면서 그 자체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 같은 굉장히 거칠면서도 사실적인 그런 방식의 촬영과 또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외곽적인 설정이나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뭔가 좀 네. 스포일러가 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 네, 네. 영화가 굉장히 잘 쓴 그리고 잘 만든 영화이고 잘 연출된 영화라서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해설을 드리려면 스포일러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걸리시는 분들이라면 영화를 보시고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보고서 보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영화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부터 그럼 먼저 얘기를 네. 해볼까요? 네. 등장인물의 상황을 말하기 위해서 공간적인 세팅을 한번 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정확하게 질러주신 것처럼 이 영화가 공간적인 세팅이 너무 중요해요. 이 영화의 초반 설정을 보게 되면 영국만 분노 바이러스와 이 좀비들에 사로잡혀 있고 이 나머지 나라들은 이 좀비들이 넘어올까봐 겁이 나서 스웨덴도 배를 보내고 프랑스도 배를 보내서 이 나토 같은 데서 순시를 하면서 못 오도록 그러니까 경계선을 만드죠, 배로. 그렇죠. 영국만 봉쇄된 상황이다라는 설정이 중요해요. 근데 더 흥미로운 설정은 영화에서 이제 주요 무대가 되는 것은 본토가 있고 섬이 있는데 이 섬이 홀리 아일랜드란 말이에요. 홀리 아일랜드가 실제 있는 섬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영국 이름이 또 없는 섬 같지만 전 홀리 아일랜드니까 지은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실제 이름도 홀리 아일랜드고요. 아. 실제도 뚝길이 있어요. 네, 그런 섬을 일부러 골랐겠죠. 영국 지도 이렇게 보시면 영국 지도의 대략 한 이 절반쯤 되는 위치에 이게 국경선이 있으면서 위에가 스코틀랜드, 밑에가 잉글랜드잖아요. 물론 전체는 영연방이지만 이 국경선의 바로 밑에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가장 북동쪽이죠. 거기 북동쪽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 섬과 해안을 다루고 있는 그런 광경인데 이게 영화 속에서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시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섬으로부터 당연히 이 본토까지는 바다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도록 돼 있는데 이게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간조기 만조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네. 썰물이 되면 이게 길이 아주 좁은 길이 드러나죠. 그 다음에 밀물이 되면 없어져서 지나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야기 속으로 절묘하게 끌어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쫓아오는 서스펜스라든지 혹은 아이가 떠날 때 성장영화적인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장 재밌게 느낀 그 부분에 관한 설정은 사실상 섬과 본토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이 영화는 그 섬과 본토와의 관계가 엄마와 태아와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오. 심지어는 그걸 시각적으로 은유하고 있어요. 아.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태아가 있어요. 양자 사이에 탯줄이 연기되지 않습니까? 대박이네요. 네. 바로 그 탯줄에 해당하는 것이 영화에 수도 없이 등장하게 되는 그 뚝길 제방길이에요. 근데 이 제방길을 마지막에 엄마가 어떤 또 다른 아기를 받아주는 어떤 장면, 산파 역할하는 장면이 있는데 탯줄을 누가 자르냐면 주인공인 스파이크가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아였던 자기로부터 탯줄을 자르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야기예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성장영화적인 모티브가 이 태아와 엄마의 관계로 은유가 되어서 그걸 심지어는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거고요. 본토는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냐면 좀비들이 점거하고 있죠. 이 섬은 그로부터 안전해서 한 100여 명의 좀비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작은 소규모의 비감염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생존자들 공동체예요. 양자 사이의 관계인데 영화에서 후반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임신한 좀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임신한 좀비가 출산을 하는 걸 이 주인공의 엄마가 보게 되죠. 아일라가 보게 되는데 기차 안에서 이제 폐기차 안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엄마는 좀비인데 그러면 당연히 아이는 좀비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는 그 아이가 감염되지 않은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건 감염이민 좀비의 엄마인데 그 좀비인 엄마가 낳은 아기는 좀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본토와 섬의 관계예요. 좀비인 엄마인 본토와 감염되지 않은 태아인 섬의 관계가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게 보면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일치한다는 거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극 중에서 이 모든 서스펜스는
보면은 그러니까 좀비는 본토로부터 섬으로 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무서운 끔찍한 장면에서 보면 알파가 섬을 막 달려와서 이 본토로부터 섬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전방 이렇게 뛰어오죠. 네. 감염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태아가 감염이 된다고 치면 모체 안에서 모체 어머니로부터 분노 바이러스가 태아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걸 시각화한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태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실제로 태아가 산모와의 관계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기도 하죠. 영화에서 보면 영양분을 어디서 갖고 와요? 본토에서 가져오잖아요. 보급 투쟁을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영화의 시작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양분도 본토에서 와야 되지만 사실은 바이러스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체와의 투쟁을 통해서 막고 있는 것이 영화의 가장 큰 시각적인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영화 속에서 중요하게 집어넣고 본토와의 관계로 이 스토리를 짠 건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다. 그 관계를 진짜 잘 짰네요. 네. 너무 딱 맞는 장소를 찾은 거네요. 뭐 그 섬 자체가 약간 영국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킹들이 그레이트 브리튼 섬을 침공하잖아요. 했을 때 최초로 침국해서 상륙한 섬이 홀리 아일랜드라고 하더라고요. 8세기 때.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고 실제로 바이킹의 후예인 에리크라는 중요 인물이 극중에 등장하잖아요. 사실은 영국과 관련된 그런 것들로 사실은 이 기본적인 토대를 짜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애초에 이 이야기가 그 네.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 속편은 그렇죠. 1편에서는 런던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극중에 이제 영국 국기가 이제 나부껴요. 섬에서 이제 영국 국기를 개양해 놓고 자기 공동초에서. 근데 영국 국기가 통일된 영국 국기가 아니고 잉글랜드 국기예요. 영국 그러네요. 국기의 역사를 보면 이 십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잉글랜드 국기고 X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스코틀랜드 국기라서 두 개를 합치면 지금 영국 국기가 된단 말이에요. 극중에서 섬 사람들은 영국 국기를 개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의 일부분인 잉글랜드 국기를 두고 있는 일종의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영화의 시작에서 한 세대 전에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짐이라는 인물이 10살 때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펼쳐지는 거기는 어디냐면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소, 이 섬의 위치는 뚝길로 연결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섬이 있는 데가 바로 거의 국경 있는 데예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나누는. 극 중에서 좀비들이 점유하고 있는 곳은 사실상 스코틀랜드적인 부분들이 강하죠. 지민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막으려고 하는 이 주인공들 가족들이 살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를 잉글랜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는 스코틀랜드 대 잉글랜드의 대결처럼 구조가 짜여져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그런 측면에서 엄마의 이름인데 엄마 이름이 아일라예요. 스코틀랜드 이름. 네, 그렇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잘 안 쓰고 스코틀랜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여자 이름이란 말이에요. 엄마 이름이 아일라라고 굳이 붙인 이유는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일라라고 하면 스코틀랜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붙인 이유는 엄마가 아마도 추측컨대 스코틀랜드에서 왔을 거예요. 아빠는 잉글랜드 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모계인 스코틀랜드와 부계인 아일랜드 사이에서의 충돌이에요. 잉글랜드 국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스코틀랜드를 배격한다는 뜻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스코틀랜드인인 지미와 잉글랜드인인 아버지 제이미 사이에 주인공인 스파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세팅을 갖고 있고요. 이런 어떤 구도는 제 생각에는 일부에서는 자세히 풀리지는 않고 암시만 두었다가 아마도 2부, 3부에서 이 갈등, 제이미와 특히 지미 사이에서의 충돌 사이에 놓여있는 스파이크의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떡밥으로 풀려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너무 흥미로운데요. 네, 그런 세팅들이 있어요. 흥미롭게 보면. 설정만 들어도 너무 흥미롭네요. 사실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흥미롭고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당연하게도 보는 분들이 코로나 떠올릴 것 같아요. 코로나가 되면 걸리면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격리되고 뭐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랬을 때 의료진들도 못 들어가는데 극중에 켈슨이라는 의사는 감염자나 비감염자를 나누지 않는 의사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 태연하게 그냥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코로나 시대의 의료인이라고 그럴까? 이런 어떤 사람의 측면도 있는데 더 흥미롭게 저한테 느끼는 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은유라기보다는 브렉시트에 대한 은유처럼 저한테는 보여요. 브렉시트함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한 뭐 2020년에 영국이 이제 EU에서 탈퇴했잖아요. 그러네. 영국이 격리되고. 그렇습니다. 유럽 전체를 보면 영국이 격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유럽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브렉시트는 당시에는 통과될 줄 몰랐는데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그 통과가 잘못됐다고 믿는 영국인들이 조금 더 많은데 브렉시트 같은 그런 결정적인 것을 왜 영국인들은 원했을까? 그걸 통과시켰을까라고 한다면 분노 때문이거든요. 분노 바이러스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분노 바이러스를 거기다 은유한 것처럼 보여요, 저한테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수많은 분노가 있죠. 이민자에 대한 분노, 쿼터에 대한 분노, EU의 어떤 규정이 영국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분노, 아니면 의료 체계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판을 뒤집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잖아요, 영국 국민들이. 그 상황을 일종의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이 영화가 사실상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딱 골라서 예를 들어서 28년 후 그거 결국 브렉시트에 관한 영화야 라고 말하는 것도
오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영화를 뭐 어차피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걸 살짝씩 건드려 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알렉스 가랜드 같은 사람이 그걸 의도하지 않았어도 저 같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면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저 같은 사람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 설득됐습니다. 아, 그래요? 좀비 바이러스 지금 평론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그런가요? 제 눈 색깔이 어떤가요? 빨갛지 않나요? 정상인이에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영화는 그만큼 다양하게 관객마다 저마다 영화를 갖게 되는 건데 어찌됐건 지금 말씀드린 얘기만 해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시각적인, 역사적인 뭐 등등등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건드려주는 무척이나 흥미로운 텍스트다 얘기할 수 있죠. 설정에만 지금 몇 가지 레이어가 언급됐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스토리, 본론은 하나도 얘기 안 스토리 했는데. 얘기도 안 하고 뭐 등장인물 얘기도 안 했는데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아까 스파이크 이름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스파이크부터 그럼 얘기를 해볼까요? 네, 스파이크 주인공인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좀비 장르의 탈을 쓴 성장 영화, 전형적인 성장 영화고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거의 좀비 영화로 옮긴 보이우드처럼 보이기도 해요. 보이우드 한번 생각해 보시면 12년간 아빠는 왔다 갔다 하고요. 엄마랑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러다가 수많은 일이 있죠. 이사도 하고 뭐 엄마가 여러 번 재혼해서 어떤 일도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미국에서 흔히 그런 것처럼 소도시를 떠나서 대학 있는 곳으로 떠나면서 영화가 끝나죠. 진정한 혼자가 되면서 그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주인공인 이 스파이크는 본토를 영화 속에서 3번 가요. 첫 번째는 아빠랑 처음으로 출정식을 가고요. 두 번째는 엄마를 병 고치기 위해서 다녀오고요. 세 번째는 아기까지 맡기고 마지막으로 혼자 가요. 전형적인 성장 영화의 어떤 그런 로드무비적인 구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처음에 지미가 등장하는 28년 전에 있었던 프롤로그를 제외하고 말을 하면 영화의 첫 장면은 첫 출정식을 떠나는 주인공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성장 영화이기 때문에. 성장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소위 통과 의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이니시에이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건들, 성인이 된다라든지 뭐 졸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결혼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때 의식을 하는 걸 결혼식, 성인식 이런 걸 통과 의례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원래 15살쯤 가야 되는데 좀 더 일찍 떠나더라고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만큼 아이를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그 상황에서 12살에 얘는 처음으로 본토에 나가서 보급투쟁을 하면서 물건들 같은 거, 음식 같은 걸 가져오고 좀비를 만나면 쏘아서 죽이고 싸우고 이걸 하는 일을 아빠랑 같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 자체가 이 영화는 지극히 성장 영화적인 구도를 갖고 있고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보면 드디어 살던 곳을 떠나서 온전히 혼자가 되어서 세상적으로 나가잖아요. 더 이상 바다가 안 보일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아빠한테 편지를 남기는데 섬이 워낙 작은 섬이니까 어딜 가도 바다가 보이거든요. 바다라는 건 부모의 영향일 수도 있고 자기가 살아온 환경일 수도 있고 영화의 은유를 보면 사실은 양수일 수도 있어요. 거기를 떠나서 온전히 세상으로 나가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영화는 굉장히 성장 영화적인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모습들이 되게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나갔을 때랑 두 번째 나갔을 때랑 완전히 세 번째 나갔을 때 네. 사냥 실력도 달라지고. 글쎄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뭐 벌벌벌 떠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엄마를 자기가 보호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의 개체로서 완벽하게 오롯이 혼자 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아이의 변화를 쑥쑥 보여주는 그런 성장 영화적인 로드무비라고 할 수도 있죠. 평론가님 그 아까 첫 번째는 아버지, 그다음 두 번째는 어머니랑 같이 나간다 했잖아요. 네.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부모의 구도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 부모는 사랑하는 서로가 대한 신뢰가 있는 그런 부모예요. 다만 아빠가 로지라는 여성과 혼외 관계를 갖는 그런 나쁜 짓을 아버지가 저지르긴 하죠.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아이는 결국 부계를 떠나서 모계 쪽으로 가는 여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영화 속에서도 보면 아이를 가장 닮은 사람은 외할아버지라고 엄마가 얘기를 해요. 본토에 갔을 때. 너 외할아버지랑 눈빛이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넌 아빠랑 같이 있을 때 둘이 장난치니?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외할아버지가 딴 사람 앞에서는 안 그랬는데 딸인 이 엄마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장난을 치는 굉장히 다정한 아빠였다는 거죠. 근데 영화에서 보면 아빠랑은 장난을 안 쳐요. 얘가 스파이크가. 심지어는 아빠랑 처음 보급투쟁을 나갔을 때 날리는 원반을 발견하거든요. 프리즈비 원반. 네, 프리스비 원반을 보게 되는데 얘는 원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용도도 몰라요. 그래서 아빠가 이걸 모르는구나 챙겨간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화의 초중반에 갖고 둘이 놀아야 되는 장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놀고 장난치는 사이가 아니에요. 아빠는 아들을 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강인하게 키우려고 하지 친구처럼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랑은 어떻게 하느냐? 얼굴 막 이렇게 서로 찡그리면서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랑은 장난치는 사이. 외할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랬듯이 이런 사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흥미로운 것은 엄마가 암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헷갈려져.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외할아버지라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외할아버지와 주인공인 스파이크를 계속 겹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마지막에 엄마가 이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엄마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주게 되죠. 이 아이는 사실상 아빠의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일라라는 여성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일라라는 여성의 아버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의미를 따지게 되면.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보면 그 아기를 받아서 그 아이를 다시 섬에 보내주게 되는데 그 아기는 어떻게 보면 엄마가 낳은 아기의 의미예요. 실제로는 좀비가 낳은 거지만. 그럼 엄마가 낳은 아기는 누굴까요? 스파이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의 자기, 아직 떠나지 못한 자기를 유아의 형태로 아기 형태로 섬에다 두고 자기는 떠나는 거죠. 그런 어떤 상징적인 여정을 보인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가족영화로도 굉장히 흥미롭다. 한 가지만 더 가족영화랑 관련해서 아주 저한테 감동적으로 보였던 건 이 영화에서 어떤 서브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안락사예요. 이게 좀비 영화라서 그렇지 이 좀비적인 상황을 만약에 그냥 다 걷어내고 사실적인 상황으로 번안을 하면 암에 걸려서 돌아가는 엄마를 죽음을 우리가 면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엄마를 사랑 속에서 상대적으로 평온하게 떠나보낼 수는 있잖아요.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더군다나 약물을 투여해서 고통을 줄여주면서. 그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다만 그게 이제 좀비 영화의 상황으로 관습적으로 번안이 되어 있을 뿐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지막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꼭 반드시 안락사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점에서 가족 영화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도 신선하고도 깊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요. 영화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메멘토 모리라고 해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얘기를 킬슨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메멘토 모리 못지않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역시 라텐더는 말을 하잖아요. 메멘토 아모리스. 그렇습니다. 메멘토 아모리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결국은 죽음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최대한의 어떤 그런 평온한 죽음을 선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영화에서 바로 그 직전에 그 해골탑을 보면 압도적이잖아요. 시각적으로 네, 압도당하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포스터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해골들로 쌓여져 있는 심지어는 그 해골탑에 있는 해골들은 비감염자의 해골만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거기엔 좀비 해골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비, 비좀비 가릴 것도 없이 그걸 다 하나에 같이 인간이었다 혹은 인간이다라는 걸로 탑을 쌓아서 이제 켈슨이 만드는 건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켈슨은 사제 같은 인물이에요. 바로 그 직전에 엄마가 안락사를 해서 엄마를 쉽게 얘기하면 화장을 해서 해골만 남기잖아요. 근데 바로 그 직전에 그렇게 했던 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에리크. 그게 에리크입니다. 스웨덴 사람이. 근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례가 있는데 두 가지 의례를 비교를 해보면 엄마는 어찌됐건 암으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엄마도 말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또 평온한 말을 하고 또 몰핀도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고통도 어느 정도는 좀 가라앉혀가면서 결국은 죽어서 화장을 해서 안치가 되었단 말이에요. 에리크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에리크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에리크라는 스웨덴 군인이 이 영국 본토에 오게 된 이유는 영국을 경계해서 스웨덴에서 보낸 거죠, 배를. 그러다가 배가 좌초를 했어요. 그래서 8명의 대원이 왔는데 7명은 좀비한테 잡아먹히고 얘만 남아가지고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족을 만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에리크는 애초에 여기를 대체 왜 왔을까라는 건데 택배 친구 얘기하잖아요. 내 친구가 택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택배를 하는 그의 행동이 그렇게까지 책임 있는 행동처럼 안 보여서 너 왜 그러고 사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럼 너는 어떻게 사는데? 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 거야? 하다가 뭔가 자기 딸에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군인이 됩니다. 그래서 입대를 한 거예요. 근데 입대를 하면서 와서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죠. 마지막 순간에 스파이크한테 내 옛날 여친이야, 약혼녀하고 사진을 보여줘요. 그리고 약간 코믹한 장면도 나오게 되는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지금 약혼녀가 아니고 옛날 약혼녀. 그러니까 헤어진 사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펠릭스와의 우정이 서로 그렇게 싸웠는데 제대로 이어질 리가 없잖아요. 끊어지고 온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정이 갈등 상황에서. 그리고 사랑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로서 이 사람이 영국에 온 사람이고 죽는 순간에 마지막에 그 알파인 삼손한테 잔인하게 살해가 되게 되는데 평온함이 없었어요. 평온함이 없는 이유는 물론 알파한테 당했기 때문이지만 영화적으로 얘기한다면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엄마는 바로 뒤에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도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두 가지 죽음을 사실상 대비하는 거고요. 이 영화의 핵심적인 어떤 죽음과 사랑에 관한 그 이야기가 이 속에 사실은 담겨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가족영화적으로 혹은 조금 더 사회적인 주제인 안락사 문제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에리크 캐릭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에리크가 있어가지고 이게 두 개가 더 대비가 되는 것 같네요.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이는 게 바로 그 스웨덴의 군인인 에리크인데 에리크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 주인공인 스파이크 상황하고 비슷해요. 이게 마지막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난스럽게 약혼녀를 보면서 너 페리스랑 자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떠나왔으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헤어진 옛날 여자친구 혹은 약혼녀가 자기의 친구인 펠릭스랑 자는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라고 코믹하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상황이 스파이크 상황하고 똑같아요. 스파이크가 섬을 떠나서 여기 왔죠. 엄마를 데리고. 아버지랑 같이 안 온 이유는 아버지가 로지라는 여자랑 혼외 관계를 갖는 거를 목격했기 때문에. 목격을 하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칼로 위협도 하고 아버지한테 우리 곁에 오지 말라고 저주도 퍼붓고 그리고 떠나왔단 말이에요. 떠나온 상황에서 스파이크는 뭐가 걸릴까? 아빠에 대해서. 아빠가 그 여자 로지랑 또 자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빠 로지랑 자지 마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펠릭스랑 자지 마라는 이상한 코믹한 농담하고 사실은 겹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랑 관계를 절연하고 떠나온 주인공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신경 쓰이는 것과 약혼녀랑 관계를 절연하고 본토에 와서 약혼녀의 상황에 신경 쓰이는 에릭의 상황은 사실상 겹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에리크의 상황을 가지는 않죠. 에리크가 될 만한 위험은 있었는데 그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이 대비가 되는 것도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다. 또 하나 아주 짧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펠릭스라는 친구가 택배를 하잖아요. 영화 1편에서 주인공이 하는 일이 바로 배달하는 일, 택배하는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끌고 들어오는 팁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 아버지 이름이 제임이잖아요. 그 다음에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영화의 종반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짐이잖아요. 1편의 주인공 이름이 짐이에요. 지미, 제이미. 전부 다 제임스의 애칭이에요. 제임스라는 어떤 본명이 있으면 제임스를 짐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제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짐이라고 부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인 즉슨 서로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이름을 일부러 주는 거죠. 다양한 어떻게 보면 어떤 인물의 변주 가능성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전체를 더군다나 또 이름으로서 리드미컬하게 꿰는 그런 작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계속 이름에 집착했어요. 계속 같은 이름인데 그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네. 일부러 그런 이름들을 주는 거죠. 아기한테도 엄마 이름인 아일라를 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엮기도 하고 어떤 그 이야기들을 중첩시키는 방식을 쓰기도 하죠. 닥터 켈슨도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되게 압도적이었어요. 네. 묘호들을 바르고 나타나가지고 마치 좀비처럼 보이기도 했고. 예. 이 영화에서 이제 그렇게 보이면 사실은 이게 아니라는 게 더 흥미로운 또 어떤 스토리적인 반전이 될 수 있을 텐데 또 그 배우가 레이프 파인스면 당연히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겠어요? 그렇죠. 연기를 너무 잘하기도 하고 그 배우가 갖고 있는 또 어떤 굉장한 위치가 있기도 하고 이 배우는 좀비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캐릭터처럼 보여요. 얼핏 봐서는. 예를 들면 일종의 미친 과학자 캐릭터 이런 것들이 항상 이런 장르 영화들에 많이 나와서 약간 빌런 측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아빠가 해준 이야기 15년 전에 만났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고 수많은 시체들을 막 끌고 와서 사람처럼 보이는 네, 거죠. 무슨 가이아나에 있었던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을 막 떠올리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끔찍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거의 뭐 휴머니티 화신 같은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직업은 의사이지만 더 이상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서 이 사람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사실상 사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애초에 이 영화의 시작을 보면 지미가 자기 엄마와 누나가 죽고 나서 사제인 아빠한테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도 연결이 있고요. 이 사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죽음의 사제예요, 말하자면.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린 사람들 앞에서 그게 좀비이든 아니면 일반 사람인데 죽었던 사람이든 다 그들을 화장을 해서 계속 불을 태우죠. 떠날 때도 보면 섬에 창고에 불을 일부러 질렀거나 불이 났을 때 그걸 틈타서 엄마랑 도주해 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을 기화로 해서 이 여정을 시작해서 불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사실은 짜여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불은 얼핏 봐서는 무슨 파괴의 불처럼 보였지만 사실 인간의 가장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골을 만들어서 그 해골들로 위령탑 같은 걸 세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켈슨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장르 영화에서 볼 수가 거의 없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측면에서 잘 만든 인물이다. 그리고 굉장히 또 배우에 의해서 탁월하게 연기가 되기도 했고 저한테 더 인상적으로 켈슨과 관련해서 보였던 건 삼손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요. 네. 삼손이라 부른 것부터가 이미 그렇죠? 신스틸리어였어요. 예. 네. 켈슨 옆에 홀로 떠돌아다니는 거대한 그 아까 말한 그 알파. 항진된 알파가 있는데 그 알파에게다 이제 삼손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바람청을 쏘아서 이제 마취시켜서 상대방을 해치우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 정도의 실력이면 켈슨 정도의 실력이 사실은 죽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해치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손을 안 죽여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좀비를 해치우지 않고 근처에서 그냥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메멘토 머리 하는 거죠. 죽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묘한 그런 관계이기도 한데 왜 하필이면 이름을 삼손이라고 붙였을까라는 거죠. 당연히 삼손 하면 어마어마한 그 완력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고 거대한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 알파의 우월한 육체적인 능력 때문에 삼손이라고 붙이기도 했겠죠. 더 중요하게는 이 영화에 몇 가지 삼손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 출정을 성공해서 이 아이가 아빠와 함께 돌아갔을 때 와 드디어 얘가 이 어린애가 이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마을에서 파티 열어주잖아요. 밤에. 파티 열어줄 때 노래 합창하죠. 그 노래가 딜라일라예요. 근데 그게 팝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히트곡이거든요. 톰 존스가 부른 노래인데 딜라일라가 성경에 나오는 말로 하면 데릴라예요. 삼손과 데릴라 할 때 그 데릴라가 딜라일라의 영어로. 근데 가사 내용은 사실은 성경하고 관련이 없는데 애초에 그 톰 존스의 노래 자체가 약간 파격적인 가사로 유명하거든요. 딜라일라 가사가 뭔가 하면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집에 간 거예요. 가는데 밖에서 보니까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밀을 하는 걸 봤어요. 그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그 남자가 상대방인 남자가 떠나요. 그러니까 분노를 못 이기고 들어가서 칼로 자기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얘기예요. 끔찍하죠? 멜로디는 전혀 그렇게 안 그렇죠, 느껴졌었는데.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막 합창하면서 부른단 말이에요. 부르고 있는데 그날 밤 바로 그 파티 직후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아, 아버지가 오숙한 데서 혼자 어머니 몰래 다른 여자와 함께 미래를 갖고 관계를 갖는 걸 아들이 목격하게 돼서 분노를 느낀단 말이에요.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한테 칼로 위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딜라일러의 가사의 내용을 아들이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 스파이크도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될 뻔한 그런 심리적인 상태인 거죠. 분노로 들끓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리크처럼 될 뻔했고요. 어떻게 보면 삼손처럼 될 뻔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위기를 벗어나서 어찌됐건 어머니의 사랑과 자기 어떤 또 다른 판단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영화가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 삼손에 관한 모티브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추측해보면 영화에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삼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이 폐기차 안에서 산파로서의 엄마인 아일라가 이 감염자가 낳은 비감염자인 아기를 받으려고 할 때 에리크가 들어와서 이 무슨 짓이냐 하면서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카운트 5번 센다 그러고 5부터 이렇게 카운트 다운 할 때 좀 있으면 총 쏘려고 할 때 그때 삼손이 와서 에리크 목을 뽑아버리잖아요. 너무 심하게 말했나? 네. 정확히 목을 뽑으시긴 했죠. 네, 네. 거기다 척추까지 싹 뽑아내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그리고 그걸 휘두르면서 무기로 쓰잖아요. 이렇게 그런 상상력도 참 진짜 가공할 만한 상상력인데. 어떻게 척추를 채찍으로 쓸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건 장면은 또 본 적이 없죠. 또 어찌됐건 삼손이 등장한 시점은 폐기차에서 등장하는데 추측컨대 삼손이 아기 아빠일 거예요. 물론 이제 아기를 임신했을 단계에서는 삼손이 일반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었겠죠. 그러다가 한 가족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내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다가 둘 다 감염이 됐겠죠. 그러다가 이 아내인 그 감염자가 아기를 낳으면서 이 에리크에 의해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더군다나 이 알파들은 머리도 똑똑하잖아요. 그걸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제지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는 3명으로 구성된 두 가족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 가족은 삼손 가족, 감염자 가족이고요. 한 가족은 제이미 아일라와 주인공인 스파이크 가족이죠. 이 두 가족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그 삼손과 특히 켈슨에 관한 부분들이 영화의 후반부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되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네요. 그럼요. 네. 전 삼손이 좀 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슴이었나요? 뭐 사슴을 사냥한 다음에 똑같이 사슴 목을 머리뼈를 뽑아가지고 네. 나무 위에다가 걸더라고요. 근데 네. 그 행위가 저는 되게 튀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사냥을 한 다음에 사냥한 그 먹잇감의 머리를 어딘가에 걸어두는 거는 본복이죠. 마치 뭔가 인간이 사냥한 다음에 사냥한 동물을 머리를 거는 것처럼 뭔가 보이기도 하는, 그러니까 마치 뭔가 인간의 행동이랑 굉장히 유사한, 그래서 그렇죠. 되게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고도의 지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일단 설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찔러주신 것처럼 거기에 대비되는 장면이 앞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마치 본보기처럼 처형한 것처럼 보이는 짐이라고 등에 새겨진 남자가 처형되어서
감염된 상태로 죽어가는 그것을 빈 폐가에서 발견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삼손이든 아니면 다른 알파이든 간에 사슴이든 인간을 목을 부러뜨려서 척추까지 이렇게 꺼내서 올려놓는 그런 어떤 과시적인 행동을 통해서 일종의 본보기를 삼는 거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행동을 감염되지 않은 인간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미와 지미의 일파들이 더군다나 지미는 영화 속에서 사실상 구세주의 모티브를 역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양자가 사실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영화가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고객님, 평일 낮에 인터넷과 IPTV 설치해도 될까요? 낮엔 일해야죠. 연차 못 써요. 낮엔 수업 들으러 가야죠. 낮엔 이사집 정리하느라 정신 없어요. 인터넷과 IPTV 설치 왜 하필 평일 낮에만 될까? 이젠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바로 가입 365 설치. 원하는 시간에 내 맘대로. SK 브로드밴드 바로 가입 365 설치. 지금 영화에 대해서 되게 좋은 점들 네. 많이 얘기하셨는데 네. 이 영화는 뭐 단점 같은 건 없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파이아키아에서 어떤 영화를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제 기준에서 훌륭하고 잘 만든 영화라고 하는 것만 저희가 하죠. 그런 면에서 항상 단점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좀비 영화 장르로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좀비 장르 보면서 우리가 끔찍해하면서 제일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막 수많은 좀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뜯어먹고 막 이런 거잖아요. 보기 싫으면서도 좀비 영화에 그거 안 나오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적다. 상대적으로. 좀비 영화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볼거리가 적고요. 오히려 좀비 영화에서 잘 안 보이는 그런 볼거리들 혹은 그런 스토리가 많은 거라서 신선한 영화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좀비 장르를 보면서 그냥 후련하게, 후련한 것도 이상하지만 네. 인간은 또 지옥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기존의 좀비 영화랑 좀 뭐가 좀 다른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장르 영화라서 저는 만족감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뭐 28주 후랑은 연결되지는 않지만 전작들을 다 보고 가니까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영화를 앞에 영화들을 다 봐야 이해된다 이런 거 요즘 또 사전 정보로 요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사실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 영화는 더더욱 그렇고요. 만약에 이 영화를 꼭 이해하기 위해서 재밌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앞에 두 영화를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셔도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주인공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세계관이 이어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 후, 28주 후를 아직 안 보신 분이면 약간 농담식으로 아니 안 본 뇌 우리가 사죠. 안 본 눈 사죠. 이럴 정도의 잘 만든 그런 대중영화니까 이 기회에 한번 보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보기 좋은 28일 후와 28주 후는 BTV 그리고 모바일 BTV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트릴로지 3부작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네. 얼른 다음 작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내용도 약간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보고 싶은 부분도 있고 얘기 안 한 게 너무 많고요. 일단 아버지가 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지미가 저렇게까지 나왔는데 영화 마지막에 한 5분 나오고 끝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28일 후라는 이 시리즈의 핵심은 좀비보다 더 무서운 인간들의 마성이라는 건데 그걸 다루려면 지미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아마 그것은 2부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른 다음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